여러분, 오늘도 휴대폰에 익숙한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가슴 한켠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화면에 떠오른 그 친구의 이름 때문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만 도와주자는 마음이었고요. 하지만 세 번째 연락을 받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죄책감, 미안함, 답답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지 않나요? 20년 지기 친구라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라서,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소울메이트라서, 이런 이유로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우정이 깨지는 것보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 돈을 잃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인간관계 꿀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구 간 금전거래, 관계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돈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빌려준 돈을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가 67%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전거래 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는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돈을 갚았다고 해서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평등했던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우위에 서게 되고, 빌린 사람은 심리적 부채감을 갖게 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여행 가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구나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연락할 때마다 핑계를 대거나 익십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연락을 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긴급 상황형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급한 이사 비용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죠. 이런 유형의 특징은 평소에는 전혀 돈 얘기를 꺼내지 않다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연락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 합니다. 또한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번째는 습관적 의존형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주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유형이에요. 월급이 며칠 남았는데 통장이 텅텅 비었다.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식의 이유를 대죠. 특징적인 것은 항상 급하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하는 식으로 마치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작 갚기로 한 날짜가 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경계해야 할 채무 회피형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돈을 빌리는 유형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밖에 없다. 내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식의 말로 죄책감을 유발하죠. 또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몇 개월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해서 돈을 빌리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를 보면 호화로운 소비를 하면서도 정작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 생활고를 호소하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한 번 돈을 빌려주면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뒤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절하는 방법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현명한 거절의 기술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거절의 기술 5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관계도 지키고 통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이유 제시입니다. 단순히 미안해, 지금은 어려워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게 되죠. 대신 나도 지금 대출이 있어서 여유 자금이 없어. 또는 이번 달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력이 안 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너무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 한두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거절만 하면 상대방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죠. 은행 대출은 알아봤어. 정부 지원 제도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와 같은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세요.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호한 선 긋기입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라며 끈질기게 요구할 때가 있죠. 이때는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칙을 내세우면 상대방도 더 이상 조르기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상황 예방하기입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달에는 어때? 라는 식으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죠. 이럴 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미래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절의 기술들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을 때, 직접 만났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답장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 하지만 나도 최근에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태라 여유 자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 상대방도 쉽게 재차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이 더 쉽게 섞일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야, 내 말 다 들었어.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건
나도 그만한 여유가 없어서야. 이렇게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을 표현한 뒤에 거절의 뜻을 전하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덜 상하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에는 꼭 도와줄게와 같은 약속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어려운 상황이니 함께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황별 대처 방법입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런 중요한 얘기는 술자리에서 하지 말고 정신이 맑을 때 차분히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관계를 지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사 내 대출 제도나 급여 선지급 제도를 알아보라고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절의 말을 준비해 두면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 관련 트러블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돈 관련 트러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나는 가족 외에는 절대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볍게 언급해 두세요. 또는 투자나 대출 경험으로 금전거래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원칙을 미리 알려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돈 빌려달라는 요청을 70%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미 거절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SNS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화로운 여행 사진을 올리거나 비싼 명품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이런 게시물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금액, 상환 날짜, 이자 여부 등을 명확히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스캔본을 각자 보관하세요. 특히 상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에 50만 원, 그 다음 달 15일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정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더라도 일상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세요. 돈을 빌려줬으니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거나 돈을 빌렸으니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은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상대방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언제쯤 갚을 수 있을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도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상환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일시불로 갚기 어렵다면 분할 상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갚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달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 신호로서 상대방에게 상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에도 반응이 없다면 이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친구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고 봐야 해요.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무리 짓는 거죠. 물론 이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의 중요도를 잘 저울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난 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 관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돈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긋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은 돈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아니,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친구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인생의 고비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실제로 오랜 세월 우정을 지켜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관계를 이어나갔기에 수십 년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그 친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립심을 해치고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거절이 친구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거절로 인해 그 친구가 처음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수도 있고, 더 책임감 있는 금전 관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거절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더 단단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